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미리네 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즐기러 온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참석한 이들의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실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고급 샴페인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에는 자본과 권력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주인공인 한서윤은 연회장 입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우아함을 극대화했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서윤의 남편이자 미리네 그룹의 대표인 박민준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과 세련된 매너로 좌중을 압도하며 지난 10년간의 눈부신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젊고 유능한 혁신가라고 칭송했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서윤의 치밀한 전략과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민주는 멀리서 서윤을 발견하자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연출된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서윤은 그의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과 낯선 향수 냄새를 감지하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민주는 서윤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연회장 입구 쪽을 향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남편의 시선을 쫓아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최지은이 도발적인 자태로 서 있었다. 지은은 서윤과 20년을 함께한 중마 고우였지만, 오늘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친구라기보다는 경쟁자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화려했다. 지은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고, 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은밀한 신호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적하고 기이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은을 맞이했다. 지은은 서윤의 손을 맞잡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은 서윤의 손등을 파고들듯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윤의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면서도 교묘하게 서윤의 나이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비꼬는 말을 덧붙이며 신경을 긁었다. 민주는 두 여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즐기는 듯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농담에 맞장구를 쳤다. 세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윤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우아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다가올 파국을 경고하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테라스로 향하려다가 민준과 지은이 동시에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곁에서 맴돌던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본능적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인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는 연회장과 달리 고요했고, 드문드문 서 있는 경호원들도 보이지 않아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의 구두굽 소리가 카펫 위로 먹혀지며, 그녀는 숨죽인 포식자처럼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복도 끝에 위치한 VIP 휴게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닌 낯뜨거울 정도로 애처롭고 끈적한 목소리였다. 서윤은 발소리를 완전히 죽인 채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잡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 민준과 친구 지은은 소파 위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샴페인 잔이 넘어져 붉은 액체가 카펫을 적시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의 주인공인 서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로의 이름을 탐욕스럽게 부르며 쾌락에 탐닉하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차가운 대리석 벽에 몸을 기댔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성을 잃고 난동을 피웠겠지만 서윤은 극한의 상황일수록 차갑게 가라앉는 이성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클러치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심호흡을 한 번 내쉰 뒤 카메라 기능을 켰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렌즈를 정확히 조준하여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고화질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민주는 서윤을 답답하고 매력없는 여자라고 깎아내리고 있었고 지은은 자신이 곧 미리네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며 킬킬거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서윤이 지난 10년간 바쳐온 청춘과 사랑, 그리고 회사를 위해 쏟아부은 모든 열정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들이었다. 민주는 지은에게 곧 서윤을 처리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민준의 말에 흡족해하며 서윤이 가진 주식과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그들의 음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친구에 대한 우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게 되었다. 녹화를 마친 서윤은 영상이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한 뒤 소리 없이 발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화장실로 들어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하게 질린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거울 속 여자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붉은 립스틱을 덧발라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패배자의 변명일 뿐이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세면대에서 찬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전쟁을 선포했다. 박민준과 최지은, 그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서윤은 단순히 이혼이나 위자료 따위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조리 박탈하여 바닥으로 끌어내릴 완벽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미린의 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민준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목표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과 지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민준의 넥타이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지은의 립스틱은 조금 번져 있었지만 취기에 젖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윤은 꼿꼿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민준과 지은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안도하며 그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서윤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입가에 우아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머금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를 제의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과 친구의 우정을 위하여라는 뼈있는 건배사를 던졌고 영문을 모르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술을 들이켰다. 그들이 마시는 것은 축배의 술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독배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윤은 그들이 술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들의 세상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붕괴의 시작 버튼은 이미 눌러진 상태였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운전기사를 먼저 보내고 민준에게 다가가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준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지은과 더 시간을 보낼 핑계를 찾고 있었기에 흔쾌히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서윤은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며 휴대전화를 꺼내 낯익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서윤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준비해뒀던 그 계획 이제 실행할 때가 됐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아무런 질문 없이 알겠다고 답했고 서윤은 전화를 끊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기만당한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속도만큼이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가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완벽한 승리뿐이었다. 창립 기념 파티의 화려한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집안 전체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가족을 향한 온기가 담겨 있지 않았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음식들은 마치 주인의 마음처럼 식어가고 있었고 숙취에 찌든 얼굴로 방에서 나온 박민주는 식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국물 맛이 짜다는 둥, 반찬이 부실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아내의 길을 꺾고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한 얄팍한 심리적 공격임을 서윤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물잔을 채워주며 그의 한심한 작태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민주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서윤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 늘어놓으며 집안에서 서윤이 주는 편안함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강조하며 서윤을 세상 물정 모르는 한가한 가정주부로 매도했다. 사실 그 회사를 성장시킨 핵심 전략이 모두 서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서윤은 그의 건망증과 오만함에 기가 찼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고 죄송하다는 짧은 말로 상황을 넘겼다. 지금 그와 말싸움을 벌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근 준비를 마친 민준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서윤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렸고 액정에는 최지은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은은 간밤에 정사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서윤을 조롱하고 싶었는지 민준의 넥타이를 자신이 골라줬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 속에는 호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민준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지은의 손이 교묘하게 찍혀 있었고 배경에는 두 사람의 벗어둔 옷가지가 흐릿하게 보였다. 서윤은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차분하게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지은은 서윤이 이 사진을 보고 질투하거나 슬퍼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서윤에게 이것은 그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무기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중요한 손님과 약속이 있으니
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지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을 통해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서윤이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내역을 숨기지 않았는데, 이는 서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곧 버릴 생각이라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준이 최근 6개월간 사용한 법인 카드와 개인 계좌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지은의 오피스텔 월세와 명품 구매 비용이 회사의 접대비 항목으로 둔갑하여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는 마치 선심을 쓰듯 회사의 세무조사 문제와 재산 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서윤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협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다.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며 재산 분할 청구권도 포기한다는 독소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이것이 절세를 위한 위장 이혼일 뿐이라며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은 빨라졌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버릇이었다. 서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민준의 어리석음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겉으로는 당황하고 겁에 질린 연기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다. 민주는 그런 서윤을 보며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회사가 망하면 다 끝장이라며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서윤이 법률 지식이 전무한 멍청한 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런 허술한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 믿는 듯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순간 자신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하며 서류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방문 밖에서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찍어 놓으라고 고함을 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윤은 그가 나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냈다. 그녀는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짧고 명료하게 약속 장소를 정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단계는 지났으며 본격적인 반격을 위해 조력자를 만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집을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회원제 티룸이었고,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룸에 들어서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강도진 변호사였으며 과거 서윤이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녀가 직접 발탁하여 키워낸 인재였다. 도진은 서윤이 은퇴한 후에도 그녀를 멘토로 여기며 존경해왔고 서윤의 연락을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서윤은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아 품에서 민준이 주었던 이혼 서류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진은 서윤이 건넨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노예 계약서보다 더한 수준이라며 박민준 대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서윤은 덤덤한 표정으로 USB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며 민준과 지은의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그들이 횡령한 자금의 내역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 소송을 걸어 박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완벽한 파멸이었기 때문이다. 서유는 도진에게 민준이 최근 비밀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도진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었고 서유는 민준이 그곳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자금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서유는 자신이 보유한 차명 주식을 도진의 명의로 신탁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민준이 가장 믿는 순간에 등 뒤에서 칼을 꼽기 위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계획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지 깨닫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서윤을 돕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하며 다가올 전쟁을 대비했다. 서윤은 과거 냉철한 전략가였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전성기 시절의 카리스마를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를 넘어 악을 처단하기 위해 결성된 비밀 동맹과도 같았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서유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민준과 지은은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택시에 올라타며 창밖을 응시했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쓸 것이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민준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방이 아닌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서재 책장에 꽂혀 있는 두꺼운 경영학 서적들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결혼 예물로 주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녀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들어 있었다. 서유는 그것들을 모두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갈 시간이었다. 민준이 서윤을 버리기 전에 서윤이 먼저 그를 버릴 준비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온 민준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고 지문 인식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했다.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함에는 지은과 나눈 더럽고 추악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서유는 그 내용들을 모두 자신의 클라우드로 백업한 뒤 다시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민준이 잠꼬대로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킬킬거리는 모습을 보며 서유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깨끗이 지워버렸다. 날이 밝아오자 서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곧 닥쳐올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서유는 칼질을 하며 도마 위에서 잘려나가는 채소들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을 기만하고 짓밟으려 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서유는 칼날을 번뜩이며 다짐했다. 박민준이 출근하고 난 뒤에 텅 빈 저택은 마치 주인 잃은 무덤처럼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한서유는 그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대신
자신이 결혼 전부터 아끼던 여행 가방 2개만을 거실 한가운데에 펼쳐놓았다. 드레스룸에 가득 찬 명품 옷과 가방들은 모두 민준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 사준 껍데기일 뿐이라며 그녀는 미련 없이 두고 나오기로 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낡은 일기장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자신이 회사 창립 초기에 직접 작성했던 사업 기획안 원본 파일뿐이었다. 이 집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가방 2개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다. 서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민준이 강요했던 이혼 합의서 대신 강도진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예고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박민준이라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남자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서유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공들여 꾸몄던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애정이나 슬픔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닫았으며 그 순간 굳게 닫힌 문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와 그녀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이 되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번화가로 이동한 서유는 예약해둔 공유 오피스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그녀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될 예정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이는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이자 기업 어음 할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장 회장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과거 서윤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사업 자금이 어디서 융통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미린의 그룹의 급한 불을 꺼주던 막대한 자금줄은 모두 서윤이 장 회장을 통해 마쿠에서 조종한 것이었다. 서윤은 장 회장에게 이제 박민준 대표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고 장 회장은 두말 없이 그녀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조치로 인해 민준이 믿고 있던 자금 유동성은 동맥경화에 걸린 듯 순식간에 막혀버릴 것이며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었다. 서유는 모니터 화면 속에서 민준의 회사 계좌 잔고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줄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신규 리조트 사업의 부지 매입 과정에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익명의 제보로 언론사에 흘리기 시작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최지은은 자신이 마치 미린의 그룹의 사모님이 된 양우쭐대며 상류층 자선 경매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받은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닥치는 대로 낙찰받으며 주변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진짜 상류층 부인들은 지은의 천박한 과시욕과 예의 없는 행동을 보며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이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구경거리에 불과했으며 서윤이 쌓아 올린 품격 있는 이미지와 비교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다. 지은이 낙찰받은 그림을 자랑하며 와인 잔을 들고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한 중견 기업의 회장 부인이 다가와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녀는 한서윤 이사는 그림을 볼 때 작가의 철학을 먼저 논했는데 지은 씨는 가격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지은은 얼굴이 벌개져서 무슨 소리냐고 발끈했지만 부인들은 우아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고 지은은 분에 못 이겨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붉은 와인이 카펫을 적시자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찾고 지은은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려 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같은 시각 박민준은 집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재무팀장을 쥐잡듯 잡고 있었는데 믿었던 대출 연장이
갑자기 거절당했다는 보고 때문이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심지어 평소 긴급 자금을 융통해주던 사채업자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거나 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을 내리치며 이게 말이 되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재무팀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며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CEO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서윤이 만들어준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급한 대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카드로 쓴 돈을 다시 입금하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은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달라며 징징거리기만 했다. 민주는 짜증이 솟구쳐 전화기를 집어 던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으며 전화를 끊었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안색이 창백해진 채로 들어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준이 소집한 적도 없는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리에 그는 당황하여 회의실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주요 이사들과 주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사 중 가장 연장자인 김 전무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그 내용은 민준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내부 고발 문건이었다. 서윤이 보낸 치명적인 선물이었다. 문건에는 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빚을 갚고 내연녀에게 막대한 돈을 쓴 정황이 계좌이체 내역까지 첨부되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서류를 낚아채며 이건 조작된 음해라고 소리쳤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이사들은 민준의 변명을 듣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해명을 요구했다. 평소 민준에게 아부하던 이사들조차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등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민준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고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서윤은 오피스텔에서 이 사회의 상황을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어폰을 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민준이 진행하던 리조트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조작 증거를 환경단체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민준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연타를 날려 그를 그로기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흐리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서윤은 과거 민준과 함께 비를 맞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시절을 잠시 떠올렸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애틋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상에 젖는 대신 강도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스텝을 지시했다. 도진은 서윤의 지시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윤은 도진에게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미리네 그룹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것은 불 꺼진 거실과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소장만이 그를 비웃듯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소장을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집안 어디에도 서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오타게 느껴졌다. 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오라고 했지만 지은은 기분이 나쁘다며 오늘은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윤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몸부림쳤다. 그는 위스키 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키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독한 술로도 불안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주요 경제지 일면에는 미린의 그룹 박민준 대표의 횡령 의혹과 경영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서윤이 언론사 후배를 통해 흘린 정보는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민주는 출근조차 하지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 있었다. 서윤은 스마트폰으로 주가 폭락 알림을 확인하며 천천히 아침 식사를 했다. 서윤은 샐러드를 먹으며 TV 뉴스를 켰고 화면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미린의 그룹 임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 따위는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며 그 고통은 오로지 민준과 지은의 몫이어야 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이제 그녀가 전면에 나설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숨죽여왔던 발톱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미린의 그룹의 사회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로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평소 민준의 경영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물이었고 서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었다. 서윤은 그와 비밀리에 만나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원로 교수는 서윤이 제시한 구체적인 회생 방안과 증거 자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돕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이 집안에서 술에 절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서윤은 회사 밖에서 차근차근 그를 옥죄어 갈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다. 지은은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민준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추락은 가속도가 붙어 멈출 수 없었고 그 바닥에는 서윤이 파놓은 깊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택시에 올라타며 다음 목적지인 검찰청 근처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서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체스판 위의 말처럼 보였다. 그녀는 퀸을 움직여 킹을 잡을 최후의 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차분하게 호흡을 골랐다. 이제 곧 박민주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최지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다. 서윤의 복수는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혹한의 추위처럼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정기 주주총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회사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를 규탄하는 소액 주주들의 고성 섞인 항의가 로비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회의장 내부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으며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한 해의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룹의 존망을 결정짓는 심판대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박민주는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초조함에 다리를 떨고 있었다. 민준의 곁에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최지은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어 그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지만 지은은 오히려 자신이 오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소개되는 중요한 날인데 왜 짜증을 내냐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민주는 그녀의 멍청함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내칠 수는 없었기에 억지로 화를 사귀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오늘 주주들에게 파격적인 인사혁신과 신규 브랜드 론칭을 발표하여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 지은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섰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지만 주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악의적인 루머 탓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객석에서는 야유와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여 미린의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재를 영입했다며 지은을 단상으로 불러올렸다. 지은이 도도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등장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일순간 정적에 빠뜨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한서윤이 완벽하게 재단된 순백의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예전의 내조, 잘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민주는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강도진 변호사와 수행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고 서윤은 곧장 주주석의 맨 앞자리 비어있던 상석으로 향했다. 서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단상 아래에서 민준을 올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로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녀는 박민준 대표의 아내가 아닌 미린의 그룹의 지분 15%를 보유한 익명의 투자회사 블루스카이 캐피털의 전권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주는 그 투자회사가 서윤의 것이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윤은 그동안 민준이 자금난을 겪을 때마다 구세주처럼 등장해 자금을 수혈해 주었던 그 투자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밝히며 그를 쥐락펴락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드러냈다. 민주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으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부정하려 했지만 서윤은 강 변호사에게 눈짓하여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미린의 그룹이 이뤄낸 주요 성과들과 히트 상품들의 기획안 원본이 나타났고 작성자란에는 박민준이 아닌 한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차분하고 논리 정연한 어조로 박민준 대표가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해온 모든 프로젝트가 사실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공개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을 떨면서도 서윤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의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지은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었는데 화면이 바뀌며 지은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리스트와 호화 여행 경비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서윤은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이 회사의 발전이 아닌 무자격자의 사치와 향락에 쓰이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라고 일갈했다. 지은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통제권은 서윤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주주들은 격분하여 박민준과 최지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손짓 하나로 진정시킨 뒤 박민준 대표의 경영 자질 부족과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치면 과반수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주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서윤에게 애원하듯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의 눈동자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그를 심판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냉혹한 기업 사냥꾼 그 자체였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될 분위기가 조성되자 민주는 이성을 잃고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고 민주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비참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주주들에게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서윤은 엉망이 된 민준을 내려다보며 칭칭 혀를 찾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경호원이 잡았던 그의 옷깃을 털어주는 척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게 당신이 자초한 결과야. 이제 시작일 뿐이니 기대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강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윤은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린의 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인터뷰를 남겼다. 그녀의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고 대중들은 부패한 남편을 응징하고 회사를 구한 잔다르크 같은 그녀에게 열광할 것이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절규하는 민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도지는 서윤에게 완벽한 승리였다고 찬사를 보냈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는 궁지에 몰리면 쥐새끼처럼 더 더러운 수를 쓸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진에게 민준과 지은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 도피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국 금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들이 사적으로 은닉해둔 재산까지 모조리 찾아내 가압류를 걸어 단돈 10원도 쓰지 못하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온 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차 안에 짙은 선팅 뒤로 숨어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전율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민준과 지은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며 그 바닥에는 서윤이 준비해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엉망진창이 된 주주총회장에서 쫓겨나듯 나온 민준과 지은은 지하 주차장 구석에 주차된 차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민준은 지은에게 네가 주제넘게 나서서 일을 망쳤다고 비난했고 지은은 민준에게 네가 무능해서 아내 하나 관리 못한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싸우다가 결국 지은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민준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그들의 사랑이라 믿었던 분류는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추악한 이기심만이 남아 악취를 풍겼다. 혼자 남겨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려 결국 담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녀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기 위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뉴스를 보고 민준과의 관계를 끊기로 작정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착신을 거부했다. 민준은 차가운 자동차 시트에 파묻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고 그것은 그가 서윤에게 안겨주었던
외로움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끔찍했다. 서윤은 집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초라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거대 그룹을 뒤흔드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응시했고 문득 민준이 줬던 결혼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였고 서유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그날 밤 민주는 갈 곳이 없어 회사 근처의 허름한 모텔 방을 잡고 숨어들었고 편의점 소주를 들이키며 서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서윤의 약점을 캐내기로 결심했고 불법 심부름 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몰락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썼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증거로 잡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강 변호사로부터 민준이 불법 심부름 센터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들을 고용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그가 범죄를 사주하는 현장을 포착하여 그를 확실하게 감옥으로 보내기 위한 또 하나의 덫이었다. 서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화려하지만 차가운 갑옷을 입은 여전사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위해 전장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승리는 이미 그녀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다. 서울의 뒷골목 허름한 모텔방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그곳은 한때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던 박민준이 추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낡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탁자 위에 놓인 대포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며칠간의 불면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방바닥에는 그가 마시다 남긴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네온사인의 기계적인 소음은 그의 불안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왜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연신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다. 잠시 후 모텔 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최지은이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그녀의 모습 또한 예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명품 코트는 며칠째 갈아입지 않아 구겨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번진 마스카라는 그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붕괴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지은은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쏟아부으며 이게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전부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중고 상인에게 넘기고 오는 길이라며 서윤 때문에 자신이 겪는 수모가 얼마나 끔찍한지 악에 바친 목소리로 토로했다. 민주는 그 돈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액수를 세어보며 이 정도면 착수금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이혼 소송의 차원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민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서윤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그녀가 마시는 물에 마약을 타서 환각 상태로 운전하게 만들라고 지시할 생각이었다. 지은은 한술 더 떠서 서윤이 젊은 남자, 접대부와 호텔에 들어가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자고 제안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여 서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는 상상을 하며
쾌락에 가까운 희열을 느꼈다. 이성이 마비된 그들에게 도덕이나 양심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맹목적인 복수심만이 그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모텔 방에서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도진 변호사와 전직 형사 출신의 보안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은 민준과 지은의 입에서 나오는 끔찍한 말들을 들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당장 경찰을 보내 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지했다. 그녀는 민준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청부업자와 접촉하고 돈을 건네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만 그를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확실하게 엮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민준이 연락한 불법 심부름 센터가 사실은 자신의 보안팀장이 과거에 관리하던 정보망 안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을 통해 그 업체 사장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제시하며 민준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것을 지시해둔 상태였다. 업체 사장은 민준에게 접근하여 그의 의뢰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민준이 건네는 착수금을 증거물로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냉철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민준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감상하듯 즐기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민준은 약속된 장소인 한강공원 주차장에 으슥한 구석으로 차를 몰고 나갔고 조수석에는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내리자 민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다. 남자는 봉투 안의 돈을 확인하고 나서 민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원하냐고 물었고 민준은 서윤의 사진을 건네며 최대한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불구로 만들어 달라고 속삭였다. 차 안에서 지은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발 성공하기를 빌고 있었다. 남자는 민준의 요구 사항을 재차 확인하며 녹음기가 켜져 있는 주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민준은 신이 나서 범행 계획을 떠벌렸다. 그는 서윤이 내일 오전 중요한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경로를 알려주며 교통사고로 위장해달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남자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일 뉴스를 확인하라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사라졌다. 민준은 승합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질렀고 차로 돌아와 지은을 껴안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소리쳤다. 그들은 한강변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이 그 모든 장면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윤은 보안팀장이 보내온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안도가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때문이었다. 그녀는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감상은 사치였고 그녀에게는 악마를 처단해야 할 의무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내일 아침 디데이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강 변호사는 서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에 숙연해지며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디데이가 밝았고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회사가 아닌 관할 경찰서였다. 그녀는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민준과 지은의 살인 청부 미수 혐의를 고발하고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서장은 제출된 증거의 명확함과 잔혹성에 경악하며 즉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력계 형사들을 소집했다. 서윤은 취조실 밖에서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민준과 지은이 연행되어 올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단호했다. 한편 민준과 지은은 모텔 방에서 TV를 켜놓고 서윤의 사고 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던 사고 소식 대신 미린의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어 그를 덮쳐왔다. 그때 쾅하는 소리와 함께 모텔 방문이 부서지듯 열렸고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준과 지은을 바닥에 제압했다. 민준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는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끌려온 민준과 지은은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민준은 유리에 얼굴을 들이밀며 서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 유리 너머의 서윤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날뛰는 짐승 같은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민준에게 들리도록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 말이 스피커를 통해 민준의 귀에 꽂히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준과 지은은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모든 것이 지은이 시킨 일이라며 자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지은은 민준이 주범이며 자신은 협박에 못 이겨 동참했다고 울부짖었다. 형사들은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의 거짓된 사랑과 동맹은 처참하게 깨져버렸다. 서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이페아의 피해자 진술을 마쳤고 경찰서를 나오며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기자들은 서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심경을 물었고 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카리스마는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론은 완전히 서윤의 편으로 기울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법적인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민준과 지은이 감옥 안에서도 고통받으며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지켜보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출소한 후에도 평생 빚더미에 앉아 재기불능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윤이 생각하는 진정한 완성형 복수였다. 저녁이 되자 서윤은 홀로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와인 한 잔을 곁들였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하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수고했어. 한서윤, 이제 너의 시대야.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아침 일찍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방청석 맨 앞줄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아 피고인석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여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잠시 후 법정 경위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수갑을 찬 박민준과 최지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고 그들의 모습은 한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박민준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이 고쑥하고 눈 밑이 검게 죽어 있었으며 수의를 입은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최지은 역시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어 그녀가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셀러브리티였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다. 두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민준과 지은이 주고받은 살인 청부 모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잔혹하여 변호인들조차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쩔쩔맬 정도였다. 특히 민준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서윤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될 때는 법정안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아내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지키려 했던 민준의 탐욕과 악랄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영상이 나오는 동안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고 지은은 흐느끼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그 목소리는 법정 안에 서리빨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예상했던 대로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이 모든 것은 최지은이 기획하고 자신을 조종한 것이라며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지은이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박민준이 먼저 서윤을 죽이자고 제안했고 자신은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와 비밀을 낱낱이 폭로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지만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고 강제로 자리에 앉혀진 뒤에도 씩씩거리며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며 영원할 것 같았던 불륜 커플의 말로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만이 남은 비참한 꼴이었다. 서윤은 그들의 추태를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저런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허탈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고 민준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서윤이 있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을 콧물까지 흘리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라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면 회사는 누가 돌보냐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은 역시 서윤을 향해 언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선처해줘라며 울부짖었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윤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외면했다.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지은에게는 살인 교사 방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실신 직전까지 갔다. 방청석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교도관들이 민준과 지은을 끌고 나가려 하자 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서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서윤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변호인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당당한 발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닫히는 법정 문 뒤로 민준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제 서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서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물었고 서윤은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법원을 나온 서윤은 곧바로 미린의 그룹 본사로 향했고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곧장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부패한 임원들을 모조리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준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회사를 갉아먹던 이사들은 서윤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짐을 싸야 했다. 서윤은 그들의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을 던져주며 형사 고발을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라고 경고했고 그들은 쥐구멍을 찾듯 도망쳤다. 서윤은 회사의 조직도를 완전히 개편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보낸 전체 메일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하며 흔들리는 조직 문화를 바로잡았다. 시장은 서윤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환호했고 폭락했던 미린의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치며 빠르게 회복되었다.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다며 서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며 회사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열정을 되찾았다. 며칠 후 서윤은 강도진 변호사를 통해 민준과 지은의 재산 강제 집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민준이 숨겨두었던 비자금과 부동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서윤에게 넘어왔고 지은의 명품들과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도 돌아갈 곳이 없으며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었다. 서윤은 경매 목록에 올라온 민준의 애마였던 스포츠카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허영심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잔해는 너무나도 볼품없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서윤은 홀로 예전에 살던 대저택을 찾았는데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을 천천히 거닐며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상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결혼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고는 준비해온 캔버스 천으로 덮어버렸다. 이제 이 집은 매각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고 서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집은 서서히 잊혀질 것이었다. 서윤은 정원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심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승리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공허함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녀의 앞날에는 그녀가 스스로 개척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서윤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맴돌던 민준과 지은의 비명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대신 앞으로 펼쳐질 회사의 비전과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펜을 들었고 첫 페이지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적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인생에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린의 그룹 본사 사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한서윤 회장의 진두 지휘 아래 그룹은 뼈를 깎는 혁신과 체질 개선을 감행했고 그 결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로비에는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과거에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서윤은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평온하고 깊었다. 한때 이곳은 박민준의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서윤의 세련된 감각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서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이 올려둔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서류에는 신규 런칭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과거 민준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서윤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내실 있는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꼼꼼하게 수치들을 확인하며 결제란에 서명했고 펜 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책임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배신과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강철로 재련해 주었음을 그녀는 실적을 통해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도진 변호사가 미린의 그룹의 법무 자문 자격으로 집무실을 방문했고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도진은 서윤에게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내밀었는데 발신인은 수감 번호가 적힌 박민준이었다. 민준은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다며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둥, 탄원서를 써달라는 둥 구차한 내용들을 적어 보냈을 것이 뻔했다. 서윤은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곧바로 파쇄기에 넣어버렸고 종이가 갈리는 소음과 함께 민준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분해되어 사라졌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올해의 기업 인상 시상식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담담하게 준비는 끝났다고 대답했다. 1년 전 파티장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리더로서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예정이었다. 도지는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심과 더불어 숨길 수 없는 연정을 담고 있었지만 서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지켰다. 서윤 역시 도진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보다는 자신의 성취와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기에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의 마음에 화답할 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시상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서윤은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전투를 회상했다. 민준과 지은을 법정에 세우고 회사의 부패 세력을 몰아내며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늘 밤 그녀는 그 보상을 온전하게 받을 자격이 있었다. 시상식장은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서윤이 도착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등장했는데 이는 그녀의 청렴한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과 카리스마 넘치는 아우라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고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서윤은 쏟아지는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응대하며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대상 수상자로 한서윤 회장의 이름을 호명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 서윤은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었고 묵직한 트로피의 무게만큼이나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고 그곳에는 그녀를 지지해준 임직원들과 도진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수상 소감을 시작했. 그녀는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해준 미린의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녀는 수상 소감 말미에 자신의 개인적인 시련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민준과 지은이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고 있을 이 시간에 서윤은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세상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서윤이 꿈꾸었던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자 완벽한 승리의 피날레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서윤은 호텔 테라스로 나와 홀로 샴페인 잔을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문득 감옥에 있는 민준을 떠올렸다. 그가 만약 욕망에 눈이 멀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겼다면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가정일 뿐이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기억을 털어냈다. 그녀에게 과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배경일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도진이 코트를 들고 서 있었고 그는 감기 걸린다며 서윤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다. 서윤은 고맙다고 말하며 그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앞으로는 회장님이 아닌 인간 한서윤으로서의 행복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유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는 회사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도 즐겨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흙내음이 상쾌하게 느껴졌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그림자 참모로 살아오느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유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과 예쁜 다이어리 한 권을 샀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새로 산 다이어리 첫 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곳에는 복수 계획이나 사업 전략이 아닌 그녀가 앞으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혼자 떠나는 유럽 여행 배우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 그리고 유기견 봉사활동 등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20살 시절보다 더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유는 회사 근처의 맛집을 찾아 혼자 밥을 먹었는데 예전 같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고 식사 후에는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잔뜩 사서 사무실로 돌아갔다. 직원들은 서윤의 깜짝 선물에 환호했고 사무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서윤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닌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리더로서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녀가 만든 미리네 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유는 민준과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판사는 민준과 지은이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징벌방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준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사기를 치려다 발각되어 구타를 당했고 지은은 히스테리를 부리다 독방에 갇혔다는 내용이었다. 서유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고 서윤에게 그들은 이제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흉악범들과 다를 바 없는 타인이었다. 일과를 마친 서윤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여 한강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은 민준이 그녀를 살해하려고 청부업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고 악을 응징한 승리의 장소였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서윤의 인생 또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흐르는 강물에 모두 띄워보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섰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이 쏟아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고 그 끝에는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절친과 바람난 남편 그리고 아내의 반격이라는 길고 긴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한서윤이라는 여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활짝 웃었고 세상은 그녀를 향해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